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91번째 이야기. 저런 예물은 뒷날 돌이나 기왓장에 지나지 않을 테니. 유비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땅의 이마를 찍기까지 했습니다. 폐하께서 저토록 괴로워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원한과 슬픔을 풀어드릴 수가 있겠소? 제가 듣건대 성도 청성산 서쪽에 이이라는 사람이 숨어 살고 있다 합니다. 천자께 말씀드려 그 도인을 불러와 기륭을 물어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하들이 간절히 청하자 유비는 그렇게 하도록 승낙했습니다. 진지는 조서를 가지고 밤새 말을 달렸습니다. 청성산에 이르자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물어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이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과연 도인이 사는 곳은 다르군. 진진이 감탄하며 서 있는데 한 소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른께서는 진 선생이 아니신지요? 어찌 내 이름을 알고 있느냐? 실은 스승님께서 어젯밤에 제게 내일은 반드시 천자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서를 받들어 오분은 아마 진 선생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진은 소년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인은 방 안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는데 주위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진진은 이에게 절을 올린 후 조서를 전하며 자신이 온 뜻을 밝혔습니다. 이인은 갈 수 없다고 거절을 했으나 진진이 계속 간청하자 수레를 타고 진진을 따라 나섰습니다. 위이가 들어오자 유비는 한눈에 그의 비범함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비는 예를 갖춰 이의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필의 기륭은 알 수가 없는 것. 듣기로 선생께서는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있다하니 바라건대 밝은 가르침을 내려주시오. 이인은 그런 것을 알 수 없다며 거절을 하지만 유비의 계속되는 청의 종이와 붓을 준비해달라고 합니다. 유비가 시종에게 명을 내려 종이와 붓을 가져오게 하자 이인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비슷한 병마와 무기들을 40여 장이나 그리는 것인가? 그런데 잠시 후 이인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모두 찢어버렸습니다. 그림을 모두 찢어버리고 난 후 이인은 다시 한 장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큰 사람 하나가 땅에 누워있고 여러 사람이 주위에서 땅을 파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자 이인은 누워있는 사람 위에 흰 백자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유비에게 절을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이해가 나가자 유비는 찬찬히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비는 그림을 어찌 해석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우나라로 쳐들어갔습니다. 결국 유비는 그림에 나타난 대로 육손에게 패하여 백제성에서 죽었습니다. 그림에서 인형을 묻던 사람은 육손이고 그림 위에 쓴 백이라는 글자는 백제성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낭중에서 5번이 거느린 군사가 이르렀습니다. 소신이 선봉이 되어 군사를 이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위기가 장하구나. 선봉인을 받거라. 장포가 선봉인을 받아 허리에 차는데 갑자기 관흥이 나서 선봉을 자신이 서야 한다고 해서 다툼이 일었습니다. 서로 싸움터에 나가겠다고 싸우는 실로 흐뭇한 광경이 아닐 수 없구나. 과연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로다. 그러나 짐이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는 없는 일. 누가 선봉에 서야 할지는 조카들의 무예를 겪어 그 우열을 보고 정하도록 하겠다. 군사를 시켜 100보 떨어진 곳에 붉은 동그라미 관역을 그린 깃발을 하나 세워주십시오. 제가 관역을 화살로 꿰뚫어 보이겠습니다. 깃발이 세워지자 장포는 100걸음 물러서서 관역을 노려보았습니다. 석대를 연달아 쏘겠습니다. 화살 석대는 모두 관역을 명중했습니다. 관역을 마치는 일이 그리 대단하다 하십니까? 조카는 관역 대신 무얼 쏘겠느냐? 저는 저 날아가는 기러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러기 떼 중에서도 앞에서 세 번째 기러기를 쏘아 떨어뜨리겠습니다. 관흥은 기러기 떼를 향해 화살을 날려 기러기를 떨어뜨리고 유비가 하늘을 쳐다보니 땅에 떨어진 것은 세 번째 기러기가 틀림없었습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나이가 위인가? 신이 관흥보다 한 살 위입니다. 윗대에서는 운장이 이떡보다 너댓 살이 위였으나 운장이 늦게 가정을 꾸려 후대에서는 뒤바뀌었구나. 흥아, 너는 아우의 예로 절을 한 후 호를 형님으로 섬기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장포와 관흥 두 사람은 유비의 명에 따라 화살을 꺾어 형제의 의를 다짐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충나라군은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동으로 나아갔습니다.
한편 장비의 목을 빼어 달아난 범강과 장달은 동호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손권을 찾아가 장비의 목을 바치며 이곳으로 오게 된 내력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손권은 두 사람을 물러가 쉬게 한 다음 대신들과 앞이를 의논했습니다. 이때 제갈근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신은 군우의 녹을 먹은 지 오래됐으나 아직 은혜에 보답한 적이 없습니다. 신으로 하여금 촉주를 만나도록 해주십시오. 목숨을 던져서라도 두 나라가 화친을 맺어 함께 조비를 칠 수 있도록 설득해 보겠습니다. 나라 이름 촉, 임금주. 촉주란 촉나라의 주인, 즉 유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갈근은 손권의 허락을 듣고 물렀습니다. 때는 장무원년 8월이었습니다. 촉나라의 대군은 기관에 이르러 백제성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선 부대는 이미 장강하고까지 나아가 있었습니다. 제갈근은 유비를 만나 여러가지 말로 설득을 하지만 유비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승상의 낯을 보지 않았다면 그대의 목을 베었을 것이나 특별히 살려보내니 손권에게 목을 싣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으라 이르거라. 유비가 이토록 강경하게 말하니 제갈근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갈근은 목적을 이루기는 가득 쫓겨나다시피 하여 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갈근은 손권에게 유비와 나누었던 얘기를 소상히 고했습니다. 제게 계책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계책을 가지고 있는가? 주공께서는 표문 한 장을 지어 저에게 주십시오. 신이 조비에게 가서 이에 득실을 따져 그로 하여금 한중을 치도록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 계책이 좋기는 하오. 하지만 경이 위나라로 갈지라도 결코 동호의 굳센 기상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지만 손권은 자신이 한 말과는 달리 스스로를 신하로 낮추며 동호를 구하기 위해 한중을 쳐 달라는 표문을 써주었습니다. 조자는 여러 날말을 달려 허도에 이르렀습니다. 조자는 우선 태위가옥을 비롯한 관원들부터 만나보았습니다. 먼저 그들의 환심을 산 후 조비를 달래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조회 때 조자는 조비 앞에 꿇어앉아 손권이 준 표문을 읽었습니다. 오후는 어떤 사람인가? 밝고 어질고 슬기로우시며 영웅의 기상을 품으신 계략을 아는 분이십니다. 삼강을 의지하여 천하를 범처럼 굽어보고 계시니 영웅의 기상이요. 지금은 폐하께 몸을 굽힐 줄도 아니 이는 계략을 쓸 줄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후가 스스로 몸을 굽혀 위나라를 맞드는 것을 스스럼 없이 계략이라고 말하는 조자의 담대함에 조비와 신하들 모두 놀랐습니다. 조자의 막힘이 없으면서도 사리에 맞는 답변에 조비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상경 형정은 손권을 오왕으로 봉하고 구석을 더한다는 조서를 내리도록 하라. 조자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물러갔습니다. 한편 손권은 대신들을 불러 촉나라군을 막을 계책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들어와 알렸습니다. 위나라 황제 조비가 주공을 왕으로 봉한다는 조서와 함께 사자를 보내와 지금 성 밖에 이르렀습니다. 예법에 따라 주공께서 직접 나가 맞아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정은 손권이 백관들을 거느리고 나와 맞아주자 위나라의 사신으로서 뽐내고 싶은 마음이 일었습니다. 수레에서 내리지 않고 이대로 성안까지 들어가 볼까? 그러자 보다 못한 장소가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예랑 공경함이 따라야 하고 법은 엄숙함이 없어서는 아니 되는데 스스로를 높이고 잘난 체하며 철없이 으스대니 강남에는 내 목을 벨 칼 하나가 없는 줄 아느냐. 호통 소리에 놀란 형정은 얼른 수레에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어서 수레에 오르시지요. 같이 오릅시다. 형정과 손권이 나란히 수레를 타고 가자 한 장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인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고 조조와 유비를 쳤어야 했다. 그러지 못하고 주인으로 하여금 남의 벼슬이나 받게 하다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그 모습을 본 형정은 또다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손권은 조비가 내린 왕의 자귀를 기꺼이 받았고 모든 관리들은 절을 올리며 할애했습니다. 손권은 금은과 옥돌, 아름다운 구슬 등을 예물로 마련해 감사의 뜻으로 조비에게 바쳤습니다. 형정이 돌아가자 장수가 손권에게 물었습니다. 이렇듯 예물까지 바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위나라와 화친하는 것이 이득이 되오. 두고 보시오. 뒷날 저런 예물은 한낱 돌이나 기와장에 지나지 않을 테니. 손권이 조비로부터 왕의 자귀까지 받으며 화친을 맺었으나 유비는 멈추지 않고
동호의 산천을 향해 행군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던 중 송권에게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촉주 유비는 본국의 대병에다 만왕 사마가에 오랑캐 군사 수만 명을 더했습니다. 또한 동계에 있던 한장, 두로, 윤영의 군사까지 이끌어 물과 무트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기세가 하늘을 뒤흔들 듯한데 물길로 오는 군사는 이미 무구를 지나고 있으며 무태 군사는 자기에 이르렀습니다. 송권은 대신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들도 딱히 방책이 생각나지 않아 한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바라건대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게 군사 몇만만 주신다면 앞장서 나아가 총나라군을 물리쳐 보겠습니다. 손안에 자는 숙무로 원래는 유씨였지만 손책이 일찍부터 그를 아껴 손시성을 쓰게 하니 그 이후부터 왕의 일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송권은 손안이 나서자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조카가 비록 용맹스럽다 하지만 나이가 아직 어리다. 누구 한 사람 도와주어야 하리라. 신이 작은 장군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때 총나라군을 살피러 갔던 군사가 달려왔습니다. 총나라군이 이미 의도에 이르러 진지를 세웠습니다. 지금 곧 의도로 가서 진지를 세우고 총나라군과 맞서겠습니다. 손안은 기세등등하여 총나라군이 진을 치고 있는 의도에 도착했습니다. 송권의 장수 손환이 의도에 이르러 진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25살로 벼슬은 무의도이라 하옵니다. 25이라고 어쨌든 폐하께 파발을 띄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라. 유비는 파발이 가져온 편지를 읽고 화를 벌컥 냈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를 내세워 감히 짐에게 맞서려 한다는 것이냐. 송권이 어린아이를 내세웠으니 폐하께서도 굳이 장수를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의도로 보내주십시오. 그 어린 것을 사로잡아 오겠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장한 기상을 짐에게 보여보거라. 관응이 싸우러 간다면 이 몸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 길로 관응과 장포는 말을 몰아 의도로 달려갔습니다. 관응과 장포가 이르러 맞은편에 진지를 세우니 양쪽 군사가 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손안은 두 장수를 거느리고 나와 총나라군의 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손안과 장포가 첫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장비를 들먹이는 손안의 화가 난 장포는 무서운 기세로 손안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손안의 뒤에 있던 사정이 달려들어 장포를 맞았습니다. 두 장수가 맞서 싸운 지 30여 합쯤 되자 사정은 장포를 당해내지 못하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장포가 사정을 뒤쫓자 이이가 황급히 달려나와 장포를 가로막았습니다. 장포와 이이가 한바탕 어우러져 싸움을 벌였으나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동호군의 비장 다뭉이 장포를 향해 화살을 겨누었습니다. 다뭉이 쏜 화살은 장포의 말에 꽂혔습니다. 말이 쓰러지는 바람에 장포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가 도끼를 번쩍 치켜 올렸습니다. 그런데 목이 떨어진 자는 장포가 아니라 이이였습니다. 관응이 달려와 이이를 베고 장포를 구한 것입니다. 어서 진으로 가 말을 갈아타고 나오시지요. 관응은 그 기세를 몰아 오나라군을 덮쳤습니다. 결국 손안은 군사를 거두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다음 날 손안은 뜨기가 무섭게 군사를 이끌고 와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관응이 손안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부하 장수를 죽이고 패에 달아난 놈이 무슨 낯으로 다시 싸우러 왔느냐. 손안은 분을 참지 못하고 달려나왔습니다. 그러나 손안은 관응을 당해내지 못하고 달아났습니다. 장포와 관응은 오나라군의 진지까지 뒤쫓아왔습니다. 그때 장포의 눈에 손안의 부장 사정이 눈에 띄었고 장포는 사정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어지럽게 싸우던 중 원수를 만났기에 형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습니다. 어제 활을 쏘아 내 말을 맞췄던 장수놈이 아닌가. 영문으로 들어가는 즉시 이놈의 목을 베어 내 말의 영혼을 달래 주어야겠다. 장포와 관응은 유비에게 사람을 보내 싸움에서 크게 이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동호군의 진영에도 전해졌습니다. 한편 손안은 이 사정, 다뭉의 세 장수와 많은 군사를 잃고 나자 더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송권에게 사람을 보내 구원을 청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나라군 5반의 진영. 관응과 장포 두 장군에게 상골짜기에 매복해 하는 겁니다. 주연이 손안을 구하러 오면 양쪽에서 두 장군이 나가 그들을 치는 거지요. 그러면 승산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군.
먼저 졸개 며칠 보내 거짓으로 항복하게 하세. 그래서요? 그런 다음 우리가 손안의 진지를 치기로 한 걸 알려주게 한들 불을 지르면 그들은 손안의 진영이 위태롭다고 여겨 구원하러 올 걸세. 그때 복병들이 나가 적들을 친다면 어렵지 않게 깨뜨릴 수 있을 것일세. 장남의 계책은 곧 관은과 장포에게 전해졌습니다. 두 장수는 말을 달려 골짜기로 가서 군사를 매복시켰습니다. 그때 손안이 크게 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주연이 구원병을 거느려 나가려는데 뜻밖의 총나라 병사 몇치에 항복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항복을 하였느냐? 저희들은 원래 풍습 아래에 있던 졸개들입니다. 풍습은 상과 벌이 분명치 못하고 항상 매질하며 저희들을 함부로 대하여 고초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항복하러 왔습니다. 풍습은 오늘 밤에 오군이 싸움에 져 방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불시에 손안의 진지를 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전군에 내려진 명령입니다. 밤에 불을 올려 군호로 삼을 것이라 했습니다. 어서 이 사실을 작은 손 장군에게 알려야 한다. 당장 사절을 보내도록 하라. 하지만 사자는 손안에게 이르기도 전에 길목을 지키고 있던 관흥에게 붙잡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주연은 군사를 거느려 손안의 구원군과 함께 적의 뒤를 덮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복해온 한낱 졸개의 말만 믿고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위험한 일이옵니다. 만약 이를 그르치게 된다면 물과무태 군사가 모두 화를 입게 됩니다. 장군께서는 수체를 지키고 계십시오. 제가 대신 군사를 거느려 나가겠습니다. 그 또한 옳은 말일세. 그대에게 군사 1만을 주겠으니 이끌고 나가도록 하라. 최후는 그 길로 군사를 이끌어 나아갔습니다. 한편 풍습과 장남은 계획대로 일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풍습과 장남의 기습에 오나라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돌불이 흩어져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한편 최후는 손안의 진영 바로 앞에 와 있었습니다. 손 장군의 진지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사실이었군. 어서 가서 돕도록 하자. 최후가 군사를 몰아급히 달려가는데 양옆 산골짜기에서 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놈이 최후냐? 나 장포와 한번 겨루어 보자. 원하던 바다. 하지만 최후는 장포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최후는 장포와 겨룬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수군을 거느리고 배 위에 있던 주연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반이 거느린 군사들에게 야습을 당한 후 겨우 목숨을 건진 손안은 얼마 남지 않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정신없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한편 오반은 계속해서 손안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이때 최후를 사로잡은 관흥과 장포가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비는 이들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손안이 어이없이 무너지고 많은 군사를 잃으니 동호의 장수들은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나라 성 안에는 침통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손권은 문무대 신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많은 장수들이 세상을 떠났으나 우리에게 아직 10여 명의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있는데 어찌 유비를 물리치지 못하겠습니까? 한당을 대장으로 삼고 주태를 부장으로, 반장을 선봉으로, 능통을 후군으로 삼는 한편 전군의 형세를 보면서 감령으로 하여금 구원군을 이끌게 한다면 충분히 유비를 물리칠 수 있다고 보옵니다. 이때 감령은 이제를 앓고 있었으나 형세가 급해 병을 무릅쓰고 나아갔습니다. 그 무렵 유비는 무협, 건평에서 이른 경기까지 70여리에 걸쳐 진지 40여 개를 늘어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난날 짐을 따르던 장수들은 모두 늙어 쓸모가 없는 터라 짐이 걱정을 했었는데 두 조카가 이처럼 용맹스러우니 손권을 치는데 무슨 걱정이 있으랴. 잠시 후 유비가 한 말을 전해 듣게 된 황충은 크게 노했습니다. 노장군 황충이 군사 몇 명을 거느리고 동호군에게 투항하러 갔다 합니다. 황충은 결코 나를 저버릴 사람이 아니다. 아마도 짐이 어제 장수들이 늙어 쓸모가 없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쓸모없는 늙은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려고 떠났을 것이다. 한편 황충은 늙은 장수들은 쓸모가 없다는 유비의 말에 울컥 울어가 치밀어 오기를 참지 못하고 말을 몰아 오반의 진지로 갔습니다. 이때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오나라군의 선봉이 진지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적이 근처에 왔다는 소리를 들은 황충은 바로 전장으로 달려나갑니다. 오나라군의 선봉 장수는 반장이었습니다.
웬 늙은이가 오는 겐가. 부장사적이 나가 대적하도록 하라. 사적은 황충을 얕보고 덤벼들었다가 목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화가 치밀어 오른 반장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황충이 온 힘을 다해 공격하자 반장도 당해내지 못하고 슬며시 말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황충이 오나라군을 크게 물리친 뒤 돌아오는데 관음과 장포가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은 성지를 받들어 황 장군을 도우러 왔습니다. 장군께서는 이제 공을 세우셨으니 그만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폐하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성인성, 뜻지. 성지란 황제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황충은 들은 채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반장이 다시 싸움을 걸어오자 황충은 무장을 갖춘 후 말에 올랐습니다. 황충은 혼자서 5천 군마를 이끌고 적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반장은 이날도 황충을 맞아 싸우다가 또 힘에 부치는 듯 달아났습니다. 잠시 후에 길 양쪽에서 매복해 있던 오나라 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황충은 부임왕을 벗어나기 위해 애를 썼지만 능통까지 가세해 세 방향에서 에워싸자 꼼짝없이 적에게 갇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언덕 위에 있던 마충이 황충에게 화살을 날렸습니다. 화살을 맞아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한 황충. 이때 관음과 장포가 군사를 이끌고 와 황충을 도와주었습니다. 황충은 관음과 장포의 활약으로 겨우 목숨을 건져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황충은 화살에 맞은 상처가 악화되어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5대장 중에서 이미 3사람이 죽었다. 그런데도 아직 원수를 갚지 못했으니 실로 원통하도다. 내 직접 어림군을 거느리고 효정으로 나가겠다. 유비는 효정에서 모든 장수와 군사를 불러 모은 후 다시 군사를 8갈래로 나누어 물과 무트로 대군을 휘몰아가니 그 기세가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높았습니다. 유비는 무태 군사를 이끌고 물길의 군사는 황권이 거느리게 했습니다. 때는 장무 2년 2월 중순이었습니다. 92번째 이야기. 동호가 바람 앞에 등부리로구나로 이어집니다.